안녕하십니까. 에드원가크 운영자 강쌤입니다. 공전행동기계기능사 2016년 1월 24일 시행한 기출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최신 자동화 설비는 능률적인 만큼 재해를 일으키는 위험성도 그만큼 높아지는 게 사실이다. 자동화 설비를 구입, 사용하고자 할 때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거는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최신 자동화 설비는 능률적인 만큼 재해가 발생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설계가 복잡하면 복잡해질수록 당연히 재해도 그만큼 늘어난다 이 말인데, 결국은 이건 뭘 묻는 거예요? 설계가 복잡해진다. 결국 설계 분량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보면 뭐 자동화 설비를 구입, 사용하고자 할 때 검토해야 할 사항은 뭐냐? 설계 분량을 검토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설계 분량을 검토할 사항이 아닌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자, 1번. 단락 또는 스위치나 릴레이 고장 시 오작동. 당연히 요건 설계 불량이죠. 그 다음 2번에 밸브 계통의 고장에 따른 오작동. 요 녀석도 설계 불량일 겁니다. 그 다음 3번에 전압 강화 및 정전에 따른 오동작. 요 녀석도 뭐 설계 불량이겠죠. 근데 4번에 보시면 운전 미숙으로 인한 기계 설비의 오동작 돼 있는데, 이건 뭐예요? 설계가 아닌 취급상의 원인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1번에 거리가 먼 것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안전관리의 목적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요 안전관리 목적 같은 경우는 제 교재에 441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고, 그거 한 번씩 또 읽어보시면 참고가 될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보게 되면 사회적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라고 돼 있는데, 요게 사회적이 아니고 설비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이렇게 고쳐줘야 되고요. 그 다음 2번에 우수한 물건을 생산하기 위하여 라고 돼 있는데, 합리적 생산 관리를 위하여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그 다음 3번에 최고 경영자의 경영 관리를 위하여 라고 돼 있는데, 요건 좀 관계가 없겠죠. 안전관리의 목적인데 최고 경영자의 경영관리? 요건 좀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2, 3번은 틀린 거고, 그 다음 4번에 보시면 생산성 향상과 생산 원가를 낮추기 위하여 라고 돼 있는데, 결국 이게 뭐예요? 합리적 생산 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에 맞는 거는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다음 기계 작업 중 반드시 운전을 정지하고 해야 할 작업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1번 공작기계 정비 작업 같은 경우, 자, 가장 대표적인 공작기계가 밀링, 선반, 프레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얘들은 반드시 정지를 하고 점검을 해야 되겠죠. 왜? 밀링 돌아가지, 선반 돌아가지, 프레스 팍팍팍 찍어 사치, 잘못하면은 다칩니다. 그래서 1번 공작기계 정비 작업은 정지하고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2번에 냉동기 누설 검사 작업 돼 있는데, 냉동기 누설 검사 같은 경우는 운전 중에도 뭐 비눗물 이렇게 발라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운전을 정지하고 해야 할 작업이 아닌 거는 2번이 되겠죠. 그리고 뭐 나머지 3, 4번 같은 경우는 3번에 기계의 날 부분 청소 작업, 위험하니까 당연히 정지하고 해야 되고, 4번에 원심기에서 내용물을 꺼내는 작업, 돌아가니까 당연히 정지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의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4번 문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나 그 밖의 관련 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 방지에 관한 조치를 따라야 하는 의무자는 해가지고, 저는 요 문제를 읽으면서 야, 이거는 완전히 을이다, 슈퍼 을이다. 그래서 뭐 보시면은 첫 번째 줄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되고, 그 사업주나 그 밖의 관련 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되잖아요. 무조건 따라야 되는 사람이야. 뭐예요? 누구예요? 근로자겠지.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그 다음 5번 문제. 가스 용접 장치에서 산소와 아세틸렌 가스를 혼합 분출시켜 연소시키는 장치는 해가지고, 제 실기 강의를 보게 되면은 가스 용접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뭐 산소 밸브 열고 가스 밸브 열고 요렇게 하는 것들이 전부 뭡니까? 토치를 조작하는 거죠. 그래서 산소와 아세틸렌을 혼합 분출시켜 연소하는 장치는 토치가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실기할 때는 보통 가스 토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산소 토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둘 다 어차피 현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5번의 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다음 중 보일러에서 점화 전에 운전원이 점검 확인하여야 할 사항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점화 전이라고 했어요. 1번 증기 압력 관리. 이 압력 관리 같은 경우는 어때요? 보일러의 압력이 어느 정도 올라가야 관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점화 전이 아니고 점화 후죠. 점화 후 운전 중입니다. 그 다음 2번에 집진장치의 매진 처리. 자, 집진장치의 매진 처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연도 내에 있는 먼지를 제거하는 건데, 결국 이건 뭐예요? 운전이 끝나고 나서 운전 정지 후에 처리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점화전이 아닙니다. 그 다음 3번에 노내 여열로 인한 압력 상승. 압력은 뭐라고 했어요? 운전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도 점화 후 운전 중에 일어나는 현상이 될 거고요. 그 다음 4번에 보시면 연소실 내의 잔류가스 측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연소실 내의 잔류가스 측정이라는 거는 뭐 보일러가 있다라고 칩시다. 보일러의 단면을 그리는 거예요. 그럼 보일러라는 건 여기에 노가 있고요. 그 다음 위에 이제 동체 내에 물이 차 있어요. 그럼 여기 버너가 이렇게 설치되면은 버너에서 화염이 쫙 치출되면 이 노가 가열하면서 요 노의 외면, 요 전열면이라고 하죠. 전열면에 의해서 물이 끓고 요 증기를 사용하거나 혹은 뭐 급탕 때는 물을 사용하게 되는데, 결국 노 내에 연소실 내 잔류가스를 측정한다. 이거는 노가 연소실이에요. 노내 잔류가스를 측정한다 이 말입니다. 잔류가스를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미연소가스. 이 미연소가스가 노내에 가득 차 있을 경우에 우리가 점화를 탁 하게 되면은 빵 터져버려요. 이런 걸 역화라고 하죠. 노내 폭발이라고도 하고 뭐 역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결국 이 역할을 방지하기 전에 연소실 내에 잔류가스를 측정해야 됩니다. 그 말은 연소하기 전이잖아. 뭔 말인데? 점화 전이 되는 거지. 그래서 6번에 점화 전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사항은 여기선 4번밖에 없는 거예요. 연소실 내에 잔류가스를 측정해가지고 잔류가스가 있다 그러면은 프리퍼즐 해가지고 이 잔류가스를 제거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6번의 답은 4번이 됩니다. 그 다음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신규 검사에 합격된 냉동용 특정 설비의 각인사항과 그 기호의 연결이 올바르게 된 것은 해서 1번에 내용적 같은 경우는 V로 표시를 합니다. 틀렸죠? 그 다음 2번에 용기의 질량은 weight 해가지고 W로 표시를 해요. 그 다음 3번에 최고 사용 압력은 full pressure라고 해서 FP로 표시를 합니다. 그럼 맞는 거는 4번 내압 시험 압력 테스트 프레셔라고 해가지고 답은 4번이 되겠죠. 1번의 내용적 V는 볼륨의 약자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7번에 맞는 거는 4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8번 문제. 휘발유 등 화기에 취급을 주의해야 하는 물질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인화성 물질 경고 표지의 바탕색은 무슨 색으로 표시하는가 해가지고 이전에도 한번 중복으로 나왔던 문제라서 제가 미리 이렇게 적어뒀어요. 그래서 표지는 금지 표지, 경고 표지, 지시 표지, 안내 표지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바탕과 그림 색깔은 금지 표지 같은 경우는 흰색 적색, 그럼 경고는 노란 검정, 지시는 파랑 흰색, 안내는 흰색 녹색입니다. 자, 그렇다면 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세 번째 줄에 경고 표지의 바탕색이라고 했네요. 자, 경고 표지의 바탕색은 노란색이네요. 자, 그래서 8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9번 문제. 프레온 누설 검지에는 헬라이트 토치를 이용한다. 이때 프레온 냉매의 누설량에 따른 불꽃의 색깔 변화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요 헬라이트 토치의 불꽃 색깔은 이렇게 외우세요. 청, 녹, 자. 자, 요 순서로 외우시면 됩니다. 청록자입니다. 청록자. 그래서 정상일 때는 청색, 소량 누설일 때는 녹색, 그 다음 다량일 때는 자색으로 변한다 라고 해서 청록자. 그럼 9번의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10번 문제. 기계 운전 시 기본적인 안전수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1번에 작업 중에는 작업 범위 외의 어떤 기계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작업 범위 내에 있는 그 기계를 사용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작업 중에는 작업 범위 외의 어떤 기계도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바꿔줘야 되죠. 그 나머지는 맞으니까 한 번씩 더 읽어보세요. 자, 다음 11번 문제. 양중기의 종류 중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로 운반하는 기계장치는 해서 이렇게 매달아서 올리고 이동하고 내리고, 이거 뭐예요? 크레인이잖아요. 그래서 11번의 답은 1번.
자, 그다음 12번. 가연성 가스가 있는 고압가스 저장실은 그 외면으로부터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까지 몇 미터 이상의 우회 거리를 유지하여야 하는가 해가지고, 자, 가연성 가스 저장실이죠. 저장실과 그리고 화기 취급 장소의 우회 거리는 최소 8m 이상을 유지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요 1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전에는 논란이 됐던 문제이기도 해요. 사실 요게 8m라고 나오는 책도 있고요, 2m라고 나오는 책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규정을 명시할 수 없어서 그때 당시에는 요 12번 같은 경우는 전항 답이다 이렇게 해줬었어요. 뭐 땡큐한 상황이긴 하지만 혹시나 앞으로도 요런 문제가 나온다면 그냥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8m 이상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문제 때문에 검색 많이 해보고 많이 알아봤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8m 이상입니다. 교재를 떠나가지고 뭐 뉴스라던가 기사 같은 데서 보니까 8m 이상 유지해주는 게 맞다라고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8m 이렇게 기억을 해버렸어요. 자, 고로 저한테 배우시는 분들은 8m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2번의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13번. 일반 공구의 안전한 취급 방법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네요. 1번. 공구는 작업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당연하고. 그 다음 2번에 공구는 사용 전 점검하여 불안전한 공구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것도 맞겠죠. 그 다음 3번에 공구는 옆 사람에게 넘겨줄 때에는 일의 능률 향상을 위하여 던져 신속하게 전달한다. 상식적으로 틀렸죠. 누가 공구를 던져줍니까? 잘못하면 맞아서 다치는데. 그래서 틀린 거는 3번입니다. 그리고 4번은 맞겠죠. 손이나 공구에 기름이 묻었을 때에는 완전히 닦은 후 사용한다. 그래서 1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아주 상식적인 문제예요. 요런 문제 틀리면은 아주 골치 아프다. 그래서 13번의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 14번. 가연성 냉매가스 중 냉매 설비의 전기 설비를 방폭 구조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요 방폭 구조가 뭐냐? 가연성 가스를 취급하는 장소예요. 가연성 가스 뭐 저장실이 되겠죠. 이런 데에는 뭐 가연성 가스 저장실이라도 당연히 전기 설비는 들어갈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등들, 형광등이라든가 아니면 뭐 천장에 설치된 등이 필요하겠죠. 아무래도 저장실 안에서 작업하려고 하면은. 그리고 뭐 기타 전기 설비들이 있을 텐데, 뭐 예를 들어서 요런 가연성 가스 저장실에서 불의의 사고로 가스가 누출됐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누출된 가스랑 이런 전기 설비랑 만났을 때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스파크라든가 아니면 온도가 올라가는 영향에 의해서 잘못하면 폭발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누출됐을 때. 그런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이런 등 같은 데는 글러브를 씌워버리죠. 글러브를 씌워가지고 가연성 가스랑 이 등이랑 만나지 못하게 해버려요. 이런 설비를 뭐라고 합니까? 방폭 설비. 즉 방폭설비라는 것은 가연성 가스를 취급하는 장소에서 전기 설비에 의해서 폭발하는 것을 방지해주는 설비를 방폭설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4번. 가연성 냉매가스 중 냉매설비의 전기 설비를 방폭 구조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여기서는 답은 3번이에요.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물론 가연성 가스긴 하지만 폭발 등급이 아주 낮기 때문에 방폭 설비를 굳이 하지 않아도 돼요. 암모니아 가스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14번에 방폭 설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3번 암모니아가 됩니다. 그 다음 15번. 사고 발생의 원인 중 정신적 요인에 해당되는 항목으로 맞는 것은? 답은 1번이겠죠. 불안과 초조. 요게 정신적 요인이 될 겁니다. 뭐 나머지는 보게 되면 2번에 수면 부족 및 피로 같은 경우는 신체적 원인일 거고요. 그 다음 3번에 이해 부족 및 훈련 미숙, 요거는 교육적 원인이 될 거고, 그 다음 4번에 안전수칙의 미제정 같은 경우도 교육적 원인에 해당될 겁니다. 그래서 15번에 정신적 요인에 맞는 거는 1번 불안과 초조밖에 없죠. 자, 그 다음 16번 펌프의 캐비테이션 방지 대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이 캐비테이션이라는 게 뭐냐 해가지고 책에서 보면은 캐비테이션이 꽤나 좀 복잡하게 나옵니다. 설명이. 그래서 읽어보면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진동하고 소음이 나는 건 맞는 것 같아. 근데 왜
그래서 캐비테이션이 뭔지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캐비테이션은 펌프에서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펌프에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흡입양정이 클 때나 흡입관에 마찰저항이 발생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액중의 일부가 기체로 변해요. 마찰저항이 길어버리니까, 마찰저항이 커버리니까 액중의 일부가 증발해가지고 기체로 변하는 거야. 혹은 펌프 회전 속도가 너무 빨라버리면은 물만 빨아 올려야 되는데 기체도 같이 빨아 올려 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돼가지고 배관 내에 액과 기체가 섞여 다니는 현상을 캐비테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정리했죠. 캐비테이션이 뭔데? 배관 내에 펌프를 운전했을 때 배관 내에 액과 기체가 섞여 다니는 현상이 캐비테이션이래. 원인은 뭔데? 흡입양정이 크거나 흡입양정이 크단 말이 뭔데? 펌프가 있으면 요 흡입관의 길이가 길다라는 소리예요. 흡입관의 길이가 길다 보니 흡입관에 마찰저항이 발생하고 그 마찰저항에 의해서 액 중의 일부가 기체로 변하는 거지. 혹은 너무 길거나 아니면 펌프 회전 속도가 빠르면 공기가 또 빨리 올라가 버리는 그런 현상이 전부 뭡니까? 캐비테이션이야. 액과 기체가 배관 내를 같이 돌아다니는 거. 그러면 캐비테이션이 발생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액과 기체가 같이 다니다가 이 중에 기체가 배관을 때려버리잖아요. 그럼 진동도 발생하고 그리고 소음도 발생하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게 모두 캐비테이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16번으로 돌아가가지고 펌프의 캐비테이션 방지 대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캐비테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뭐예요? 흡입 양정을 작게 하고 마찰 저항을 줄여버리면 되겠죠. 자, 1번 양흡입 펌프를 사용한다. 요거 맞습니다. 양흡입 펌프란 뭐냐 하면은 원래는 요 단흡입 펌프인데 요거를 양쪽으로 흡입해버리는 거예요. 흡입구를 두 군데를 만들어버리는 거지. 요건 치출구고요. 그래서 요 흡입구를 두 개를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유량이 증가해. 유량이 증가한다. 이 말은 뭐야? 액이 증가하고 반면 기체는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양흡입 펌프를 사용하면 펌프의 캐비테이션이 방지가 돼요. 그 다음에 2번에 흡입관을 크게 하고 길이를 짧게 한다. 이 말은 흡입 간격을 크게 하고 길이를 짧게 해서 마찰 저항을 줄인다. 이 말이죠. 2번도 맞습니다. 그 다음 4번이 아니고 3번에 펌프의 설치 위치를 낮춘다. 그렇죠. 펌프의 설치 위치를 낮추면 어떻게 돼? 이 양정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낮추는 만큼. 그리고 낮추면 낮출수록 좋고 가장 좋은 건 뭐예요? 펌프를 물에 담궈버리면 공기가 빨려 들어갈 일이 없지. 그래서 3번도 맞습니다. 그 다음 4번에 펌프의 회전수를 빠르게 한다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펌프 회전수가 빨라버리면 공기가 빨려 들어간다고. 그래서 펌프 회전수는 어떻게 합니까? 느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번에 캐비테이션 방지 대책으로 틀린 거는 4번입니다. 펌프 회전수는 느리게 한다. 자, 그 다음 17번 2단 압축 냉동 사이클에서 중간 냉각을 행하는 목적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2단 압축의 가장 대표적인 사이클을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은 중간 냉각기가 있을 거고 저단 압축기, 고단 압축기가 있을 거고 자, 여기서 이렇게 토출하고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고단 압축기로 갔다가 응축하죠. 응축하고 나서 여기에 보조 팽창 밸브를 달아서 팽창을 시키고 그 다음에 주팽창 밸브를 달아서 주팽창 시킨 다음에 증발기랑 이렇게 순환을 하게 되겠죠. 증발기를 거쳐서 다시 저단 압축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이 녀석이 중간 냉각기죠. 중간 냉각기라고 합니다. 뭐 그 정도는 이렇게 그리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뭐 제가 보기에는 요건 뭐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그냥 중간 냉각기다라는 표시입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선도를 한번 그려본다면 요렇게 해가지고 몰레르 선도를 한번 그려본다면 2단 압축 1단 팽창이잖아요. 그러면 한 번, 두 번, 그 다음에 요렇게 해가지고 중간 냉각기에서 요런 식으로 보조 팽창하고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주팽창 밸브에 가기 전에 중간 냉각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살짝 과냉각을 주고 툭 떨어지죠. 자,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그래서 하나, 둘, 2단 팽창은 한 개다 해가지고 2단 압축, 1단 팽창 사이클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중간 냉각기의 역할, 중간 냉각기를 행하는 목적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1번 고단 압축기가 과열되는 것을 방지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2단 압축이잖아. 2단 압축인데 중간 냉각기가 없게 되면은 이 저단축 압축기에서 압축하는 토출가스가 이렇게 증가해버려. 쫙 증가해버려. 그래서 압축비도 올라가고 과열도도 확 올라가. 근데 중간 냉각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중간 냉각기로 들어가는 요 가스를
요 보조 팽창 밸브에서 살짝 냉각한 거죠. 그리고 물론 뭐 응축기에서 오는 요 응축액 역시 요 녀석보다는 저온일 테니까, 여기가 저온일 테니까 당연히 요 녀석들이랑 열 교환해가지고 과열도를 이렇게 떨어뜨려요. 그래서 중간 냉각기의 가장 첫 번째 역할이 뭐냐면은 저단 압축기의 과열도를 떨어뜨립니다. 그 말은 저단 압축기의 과열도를 떨어뜨렸기 때문에 결국 고단 압축기에 흡입되는 가스 역시 과열도가 떨어져 들어오기 때문에 고단 압축기 역시 과열이 방지되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1번에 고단 압축기가 과열되는 것을 방지한다. 맞죠? 저단 압축기의 과열도를 떨어뜨려서 흡입가스의 과열을 막는 거니까 1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고압 냉매액을 과냉각시켜 냉동 효과를 증가시킨다. 맞죠? 여기 과냉각시켜서 냉동 효과를 원래는 요만큼인 걸 이렇게 증가시킨 겁니다. 그 다음 3번에 고압측 압축기의 흡입가스 중 액을 분리시킨다 라고 해가지고 고압축 압축기의 흡입가스 중 액을 분리시킨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저단 압축기에서 압축했을 때 혹시 모를 액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죠? 액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액은 하부에 고이고 기체는 상부에 고여가지고 액은 이렇게 돌려보내고요. 팽창 밸브 쪽으로 가서 증발기로 재순환시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체는 어떻게 합니까? 고단 압축기 쪽으로 보내주는 거죠. 자, 그래서 3번도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저단 측 압축기의 토출가스를 과열시켜 최적 효율을 증대시킨다? 요게 틀렸겠죠. 저단 측 압축기의 토출가스의 과열을 제거합니다. 과열을 제거해가지고 최적 효율을 증대시킨다. 요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17번에 틀린 거는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강관의 전기용접 접합 시 특징으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가스 용접이랑 비교를 했네요. 자, 1번 유해 광선의 발생이 적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기 용접이 직사광선 발생이 더 많죠. 그래서 유해 광선 발생은 크다 이렇게 바꿔야 되고, 그 다음 2번에 용접 속도가 빠르고 변형이 적다. 요 놈이 답이겠네요. 맞는 거는 2번. 그럼 3, 4번은 왜 틀렸냐? 3번에 박판 용접에 적당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박판은 아주 얇은 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전기 용접과 가스 용접을 비교했을 때 전기 용접의 그 순간 용접 온도가 엄청나게 높아요. 그래서 박판 용접에 사용해버리면 박판 다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박판 용접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가스 용접으로 박판 용접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4번에 열량 조절이 비교적 자유롭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 실습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스 용접 같은 경우는 가스 밸브를 제가 그 용접 중에도 중간중간 조절해가지고 온도를 바꿔가면서 용접을 해요. 근데 전기 용접 같은 경우는 전류를 이렇게 돌려서 맞추잖아요. 그럼 홀더로 용접을 딱 하고 전류가 좀 안 맞네, 낮네, 혹은 높네. 그러면 홀더를 다시 떼가지고 전류를 맞추죠. 용접을 하면서 못 맞춘단 말이야, 전기 용접은. 그러면 가스 용접에 비해서 어떤 거예요? 용량 조절은 비교적 어렵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18번에 맞는 거는 2번이 됩니다. 그 다음 19번 문제. 전류의 측정 범위를 넓히는데 사용되는 것은 해가지고 요 녀석 같은 경우는 제 교재에 408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래서 뭐 거기 보시면은 전압계, 전류계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고요. 그리고 요걸 조금 더 깊이 있게 보고 싶은 분들은 공조냉동 산업기사 있죠. 상기에 전기 파트 강의 중에 이론 강의입니다. 이론 강의 중에 66강 보세요. 제 66강에 보면은 요게 전압계랑 전류계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혹시나 이론이 궁금하신 분들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기능사 그냥 문제만 풀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답 그냥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정리해 드릴게요. 전압계의 측정 범위를 넓히는 장치. 넓힐 때라고 적을게요. 넓힐 때. 그리고 전류계도 있습니다. 전류계의 측정 범위를 넓힐 때 사용하는 장치들이에요. 그래서 이 전압계 같은 경우는 배율기를 쓰고요. 그리고 전류계 같은 경우는 분류기를 씁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그냥 외우시면 돼요. 우리 기능사 푸시는 분들은 산업기사는 뭐 이해하면 좋겠지만 기능사 푸시는 분들은 그냥 요거 두 개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전압계의 측정 범위를 넓히는 장치는 배울기고요. 전류계의 측정 범위를 넓히는 장치는 분류기입니다. 그 저는 외울 때 이렇게 외웠어요. 전류계, 분류기 요것만 외웠어. 요것만. 그 나머지 뭔데? 전압계일 거고 전압계는 배울기일 테니까. 그 전류계, 분류기 이렇게 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고해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19번에 전류계의 측정 범위를 넓히는데 사용하는 장치 분류기가 되겠죠. 그래서 19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그래서 배울기도 나오고 분류기도 문제에서 나와요. 자, 그 다음에 20번 흡수식 냉동장치에서 설치되는 안전장치의 설치 목적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해가지고 냉수 동결 방지 장치 있을 거고, 그 다음 흡수액 결정 방지 장치 요것도 있을 거고, 그 다음 압력 상승 방지 장치 당연히 보너스니까 있어야 됩니다. 근데 4번에 보시면 압축기 보호라고 돼 있는데 흡수식 냉동장치에는 압축기가 없죠. 그래서 압축기 보호 같은 경우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20번에 틀린 것은 4번. 자, 그 다음 21번 왕복동식과 비교하여 회전식 압축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1번 잔류가스의 재팽창에 의한 최적 효율의 감소가 적다. 요거는 맞겠죠. 왕복동식에 비교해서 회전식 압축기 같은 경우는 클리어런스가 작잖아요. 그래서 최적 효율은 당연히 좋을 거고, 그 다음 2번에 직결 구동에 용이하며 왕복동에 비해 부품 수가 적고 구조가 간단하다. 요것도 맞겠죠. 왕복동식은 왜 피스톤, 피스톤핀, 크랭크 케이스, 크랭크축, 뭐 커넥팅 로드 등 그 구조가 아주 복잡하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회전식 압축기 같은 경우는 케이싱하고 로터만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 그래서 구조가 간단하다 맞습니다. 그 다음 3번에 회전식 압축기는 조립이나 조정에 있어 정밀도가 요구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회전식 압축기는 회전 속도가 조금만 바뀌어도 용량이 엄청나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밀도가 요구됩니다. 그러므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4번은 맞으니까 한 번씩 더 읽어보시고요. 21번의 답은 3번이 됩니다. 그 다음 22번 수동나사 절삭 방법으로 틀린 것은 해가지고 요거는 3번에 보시면 나사가 완성되면 편심 핸들을 급히 풀고 절삭기를 뺀다라고 되어 있는데, 편심 핸들은 당연히 서서히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23번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라고 했네요. 1번 냉동 능력 2kW는 약 0.52 냉동톤이다 해서 나오는데, 요거 뭐 구해보시면 되겠죠. 냉동 능력 2kW래요. 2kW를 RT로 바꾸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일단 열량으로 바꿉니다. 킬로와트니까 1kW는 860 kcal/h죠. 그럼 곱하면 되겠지. 860 곱해보면은 kcal/h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게 1720이 나올 거예요. 1720 kcal/h가 나오죠. 그럼 요 열량을 RT로 바꾸면 되죠. 그러면 뭡니까? 1kcal/h는 아니지. 죄송해요. 1RT는 3320 kcal/h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나누기 3320 kcal/h 해버리면 결국 RT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해보면은 0.518 RT. 그래서 반올림 하게 되면 0.52 RT. 아, 정확하게 딱 떨어지네요. 그래서 1번은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냉동 능력 10kW, 압축기 동력 4kW인 냉동장치의 응축부하는 14kW이다. 이것도 구해봅시다. 이렇게 몰래르선도 있을 때 냉동 능력을 10kW라고 줬고요. 10kW. 냉동 능력 어딘데? 여기잖아, 여기. 그 다음에 압축기 동력이 4kW. 압축기는 여기죠. 4kW래. 그러면 응축기의 부하는 이 전체가 응축기잖아. 그럼 두 개 더하면 되죠. 14kW. 오, 2번도 맞네요. 그 다음 3번 보겠습니다. 냉매 증기를 단열 압축하면 온도는 높아지지 않는다라고 돼 있는데, 이 단열 압축하면 어떻게 돼? 과열되잖아요. 그래서 틀린 거는 3번이네요. 냉매 증기를 단열 압축하면 온도는 높아진다. 그리고 뭐 4번은 맞는 거긴 한데 당연히 맞는 거겠죠. 3번이 틀렸으니까. 요거 한번 증명해 볼까요? 그냥 넘어가기 섭섭하니까. 자, 4번에 진공계의 지시값이 10cm/Hg인 경우 절대 압력은 약 0.9kg/제곱cm이다. 그러면 10 이렇게 그어버릴까요? 10cm의 Hg를 뭘로 바꾸면 됩니까? 얘가 지금
진공압력이잖아. 얘를 절대압력 kg/제곱센치로 바꾸면 되죠. 그럼 일단 단위부터 환산합시다. 단위를 kg/제곱센치로 바꾸려면 1atm은 760mHg고 그리고 요게 1.0332kg/제곱센치와 같은 거죠. 그러면 센티미터니까 센티미터 hg니까 요걸 센티미터로 바꾸면은 76cm의 hg가 되잖아. 그럼 요 단위를 없애려면 나누기 76cm의 hg를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일단 요거 무시하고요. 진공인지 뭐 절대인지는 나중에 하고. 그러면 요 센티미터 hg, 센티미터 hg 사라져요. 그럼 내가 원하는 단위를 넣으면 돼. 곱하기 요 단위 쓰고 싶잖아. 1.0332 kg/제곱센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요렇게 해서 구해보면은 단위가 이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바뀌어가지고. 자, 요거를 구해보시면 0.1359 kg/제곱센치가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뭡니까? 진공압력입니다. 진공압력계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요 진공압력을 이제 절대압력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쓰는 공식 절대진이잖아요. 그러면 절대압력은 대기압 플러스 게이지압력이고 절대압력은 대기압 진공압력이니까 마이너스 진공압력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진공압력이니까 대기압 빼기 요놈하면 되겠네. 그럼 요 공식입니다. 요 공식. 자, 절대압력은 대기압은 1atm은 1.033이니까 1.0332 마이너스 요놈 하면 되죠. 0.1359 해버리면은 절대압력이 나옵니다. 0.89 kg/제곱센치의 요 녀석이 절대압력 A가 되는 거겠죠. 그럼 반올림하면 뭔데? 0.9. 자, 그러므로 4번도 맞는 거네요. 이렇게 증명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23번에 틀린 거는 3번밖에 없고요. 그 다음 24번. 다음 냉동장치의 제어장치 중 온도 제어장치에 해당되는 것은 온도라고 있죠. 온도 제어. 말 그대로 온도 제어야. 요거 영어로 바꾸면 뭐겠어요? Temperature Control. Temperature Control. 영어 잘 못하지만 혀 좀 굴려봅니다. Temperature Control 따가지고 TC. 그러므로 24번의 온도 제어는 답은 1번. 그래서 그냥 TC다 라고 하면 온도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25번. 냉동장치에서 압력과 온도를 낮추고 동시에 증발기로 유입되는 냉매량을 조절해주는 장치는 압력과 온도가 낮아진다? PT가 감소한다? 그럼 따라오는 건 뭐예요? 엔탈피는 일정하다. 교축작용이네요. 그 유량까지 조절이 되니까 뭐예요? 팽창. 밸브. 그죠? 그래서 25번의 답은 4번. 그 다음 26번. 다음 중 응축기와 관계없는 것은 해가지고 1번에 스월 돼 있는데 스월 이게 선액입니다. 선액이. 책에는 147페이지에 나오고요. 그래서 이 선액이라는 거는 응축기의 냉각관 상부에 부착돼가지고 물이 냉각관 가운데로 흐르지 않게 즉 냉각관 표면으로 흘러서 전열이 잘 되게 해주는 장치를 선액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스월 같은 경우는 응축기에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쉘앤 튜브는 쉘앤 튜브 응축기가 있잖아요. 당연히 응축기랑 관계 있네. 그럼 3번에 로핀 튜브 해가지고 요건 핀 튜브죠. 요 녀석도 응축기랑 관계가 있습니다. 그럼 4번에 보시면 감원통 나오는데 감원통은 어디서 썼어요? 감원통은 자 팽창 밸브 있고 증발기가 이렇게 있으면 요렇게 연결하는 게 감원통이죠. 이거 뭔데? TEV라고 해서 온도 자동 팽창 밸브에서 사용하는 일종의 온도 센서였죠. 그래서 요게 감원통입니다. 감원통. 증발기 출구 측의 온도를 감지해가지고 유량을 조절해주는. 그럼 이건 뭔데? 응축기랑 관계 있는 게 아니고 팽창 밸브랑 관계 있는 거네. 그래서 26번에 응축기와 관계 없는 거는 4번 감원통이죠. 그 다음에 27번 단열 압축, 등온 압축, 폴리트로픽 압축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자, 요 녀석도 뭐 이론 시간에 하기는 다 했었습니다. 자, 이론 시간에 이렇게 정리를 했었어요. 등온 압축이 있고 등온 압축은 뭐 온도가 일정한 압축이겠죠. 그리고 폴리트로픽 압축이 있고 그리고 단열 압축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등원 압축을 우리가 1이라고 썼고 폴리트로픽 압축을 n이라고 썼고 단일 압축을 k라고 썼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일량이 큰 거는 단일 압축이었죠. 단일 압축 일량이 가장 크고 일량이 가장 작은 게 등원 압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었어요. 단일 압축이라는 거는 이상적 상태. 이상적 상태의 압축을 얘기하는 거고, 이상적 상태라는 건 뭔데? 효율이 100%인 상태를 이상적인 상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몰레르 선도를 그리게 되면은 이렇게 있으면 압축 구간은 뭐예요? S가 일정한 구간 해서 단열 압축을 시키게 되는데, 사실상 이거는 이론적인 냉동 사이클일 뿐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효율이 100%인 그 사이클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단열 압축보다는 일량이 조금 작은 폴리트로픽 압축으로 그 운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폴리트로픽 압축을 다른 말로 뭐라고 했습니까? 실제적 압축. 그리고 등원 압축은 효율이 가장 낮기 때문에 이거 사용 안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일량이 가장 높은 건 단열 압축, 그리고 실제적 압축, 단열 압축보다 조금 이제 효율이 떨어지는 실제적 압축을 폴리트로픽 압축이라고 했고, 이 중에 일량이 가장 적은 게 등원 압축이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럼 27번에 요 세 가지 중 틀린 것은 해가지고 1번. 압축 일량은 등원 압축이 제일 작다. 맞죠? 등원 압축이 일량이 가장 작습니다. 그 다음 2번에 압축 일량은 단일 압축이 제일 크다. 맞네요. 그 다음 3번에 압축 가스 온도는 폴리트로픽 압축이 제일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폴리트로픽 압축은 단일 압축보다는 일량이 낮죠. 그래서 압축 가스 온도는 요거는 바꾸려면은 단일 압축이 제일 높다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그 틀린 거는 3번. 그 4번은 맞는 거죠. 실제 냉동기의 압축 방식은 폴리트로픽 압축이다. 맞겠네요. 자, 그래서 27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8번 문제. 기체의 용해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이 용해와 유리 같은 경우는 우리 흡수식 냉동기에서 한번 다뤘었습니다. 용해와 유리라는 게 있었어요. 자, 이 용해와 유리라는 거는 결국 뭡니까? 용해라는 거는 두 물질이 섞이는 걸 용해라고 하죠. 그리고 유리라는 건 이 두 가지가 분리되는 거를 유리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때 용해 잘 섞이려면 어떻게 되냐? 압력은 높아야 돼. 왜? 두 물질을 꽉 눌러줘야 되니까. 그리고 온도는 낮아져야 되죠. 왜? 이건 물 끓는 거 생각하면 돼요. 분자라는 거는, 이 분자라는 건 결국 뭐예요? 요 안에 수많은 분자가 있다라고 치면은 물을 생각해 보자고요. 요거를 가열을 했어. 그럼 온도가 높아지는 거지.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기체로 변한단 말이야. 기체라는 건 결국 뭐예요? 액체보다는 분자 간의 거리가 이렇게 넓어지는 거야. 결국 뭐야? 서로 분리하려는 성질이 되는 거지. 그럼 반대로 이 섞으려면은 온도를 낮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압력은 높게 하고 온도는 낮추는 겁니다. 잘 섞으려면, 용해하려면. 그리고 유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분리하려면 반대로 하면 되지. 압력은 낮춰가지고 이 녀석들이 분리되게끔 압력을 낮춰줘야 되고, 그 다음 온도는 높여줘야 분자 간의 거리가 넓어지면서 분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8번에 기체의 용해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번이겠죠. 저온 고압일수록 용해도가 커진다. 자, 그 다음 29번. 논리곱 회로라고도 하며 입력 신호 AB가 있을 때 AB 모두 1신호로 됐을 때만 출력 C가 1신호로 되는 회로는 단 논리식은 A 곱 B는 C다 라고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요 논리 회로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면 총 3가지입니다. AND, OR, NOT. 이렇게 3가지밖에 없어요. 그 논리 회로라는 거 요거 3가지만 알면 다 알았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뭐 어차피 응용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도 않죠. 자, 여기에서 AND 회로라는 거는 논리 곱이라고 해요. 논리 곱. 그럼 일단 답은 AND 회로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논리 곱 회로라고도 하며 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AND 회로 같은 경우는 논리 곱이라고 해서 곱하기로 나타내는데, 우리가 표시할 때는 입력 A와 B가 있다라고 하면은 곱하기를 표시하는 게 아니고 점을 탁 찍습니다. 그럼 이게 논리 곱이에요. 그래서 A 곱 B는 C, 출력 C다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 다음에 OR 회로 같은 경우는 논리 합이죠. 논리 합이 되는데 요건 더하기겠죠 당연히. 그래서 표시할 때는 A 플러스 B, 그래서 A 합 B는 C, 출력 C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 NOT 회로는 부정입니다. 부정. 요거는 예를 들어서 입력을 내가 1을 넣으면은 출력이 0이 나오는 거고, 그 출력을 0을 넣으면은 출력을 아니고
입력을 0을 넣으면 출력이 1이 나오는 회로를 부정, not 회로라고 합니다. 즉 반대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들을 간단하게 증명을 해보자면 진리표라는 게 있죠. 입력 A 값과 입력 B의 값이 있을 때 출력, 여기서는 C라고 합시다. 문제랑 똑같이 하기 위해서 C라는 값이 나오는데, 자, 그래서 요 진리표를 나타내면은 어차피 논리회로라는 거는 이진수예요. 그래서 0과 1로 나타나기 때문에 진리값은 0, 0, 0, 1, 1, 0, 1, 1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때의 출력값은 어떻게 되느냐 해가지고, 자, AND 회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회로로 생각하면은 AND 회로는 직렬 회로입니다. 그 다음 OR 회로는 병렬 회로예요. 그럼 간단하게 AND 회로를 그려보면 직렬 회로잖아. 그럼 입력이 A, B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요 A와 B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 출력 C가 나오겠죠. 자, 그럼 간단하게 한번 나타내 볼게요. A와 B가 둘 다 0이다. 이 말은 A도 0, B도 0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억하세요. 0이라는 거는 열려있다. 오프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1이라는 거는 닫혀있다. 그래서 온 상태다. 요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요 도체가 0일 때는 이렇게 열려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전기가 이렇게 들어오더라도 도체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통할 수가 없죠. 그러면 A, B 둘 다 탁 떨어져 있으니까 C의 값은 뭐야? 전기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0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C의 값은 0이에요. 그 다음에 반대로 0과 1일 때 A는 0이고 B는 1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전기가 일단 전기가 뭐 A에서부터 못 들어오네요. 1은 만약 B가 1이다 라는 건 도체가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전기가 내려오면 통하는데 A에서 전기를 차단시켜 버렸잖아. 그러면 C의 값은 결국 뭔데요? 0이 되는 거지. 자, 0, 1일 때도 0이네. 그럼 1, 0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요게 1, 요게 0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 A라는 거는 온 상태가 닫혀 있다는 거잖아. 도체가 이렇게 닫혀가지고 전기가 통하고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전기가 여기까지 내려오겠지. 근데 B가 어떻게 돼요? 0. 열려있네. 오프 상태네. 그 말은 C의 출력값은 결국 0이다. 전기가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C도 요 세 번째 건 역시 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개의 값이 1일 때는 1일 때는 당연히 A도 이렇게 닫혀 있고 B도 이렇게 닫혀 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면 전기가 통해서 출력값이 1이 되는 거나. 그래서 논리 곱회로 AND 회로라는 거는 결국 두 값이 1일 때만 1이 되는 회로가 되는 거예요. 요게 AND의 증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다가 not을 붙여버리면 AND 앞에다가 n을 탁 붙여버립니다. 그럼 NAND 회로가 돼가지고 둘 다 1일 때 0이 돼버려요. 그래서 두 값이 1일 때 0이 되는 회로는 NAND 회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OR 회로 한번 봅시다. OR 회로. 이 진리값은 지워버리고. OR 회로는 제가 병렬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A 값이 있고 B의 값이 이렇게 병렬로 연결돼 있어. 그럼 출력 C가 나올 거고 A, B입니다. 자, 이때 우선은 첫 번째 A, B가 모두 0일 때입니다. A, B가 모두 0이다. 둘 다 열려있다는 소리죠. 그럼 전기가 요 위에까지는 들어오겠지만 밑으로 못 지나가죠. 그래서 출력은 0이에요. 0이 나와. OR 회로입니다. 그 다음에 A는 0, B는 1일 때 요게 1이다. 그러면 전기가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는 못 통하는데 여긴 열려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도체가 이렇게 닫히죠. 그럼 전기가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출력의 값은 1이 되는 거지. 그죠? 요때는 1이네. 그럼 요거 바꿔서 1이고 0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1로는 못 갈지언정 1위로는 갈 수 있죠. 도체가 탁 붙어버리잖아. 요게 1이니까. 그럼 통해서 1이 되는 거야. 1이 되네. 그리고 둘 다 1일 때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두 군데 다 전기가 통하니까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OR 회로라는 거는 둘 중에 한 개의 입력값이 1이면은 출력이 1이 되는 회로가 OR 회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OR 회로의 반대 요 not을 여기다 붙여버리면 n이 이렇게 되죠. 노아라고 합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돼? 둘 중에 하나만 1이 되면은 출력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예요. 그죠? 반대기 때문에 출력값이 반대기 때문에 요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그 PLC 회로에서 나타낼 때는 AND 회로 같은 경우는 요 D를 따가지고 요렇게 표시해요. 그래서 입력 A, B, 출력 C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OR 회로 요 not은 무시하고요. OR 회로 같은 경우는 R에서 따가지고 이렇게 초성달 모양으로 만들죠. 그래서 요 A, B가 있을 때 출력 C가 나옵니다. 그럼 NAND 회로 부정을 만들고 싶을 땐 여기다 동그라미 치면 돼요. 요것도 노아 회로 만들고 싶은데 여기 동그라미 쳐도 돼요. 동그라미 치셔도 되고 요렇게 그리셔도 됩니다. 요렇게 그려도 노아가 되는 거예요. 요게 not이야. 요것도 not이고 요 동그라미 친 거 요것도 not이에요. 자,
자, 이렇게 정리하면은 and or not 간단하게 정리되죠. 그래서 요거 세 가지만 알면 논리회로는 끝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공존행동에서는. 자, 그러므로 29번에 둘 중에 두 신호 모두 1이 됐을 때 출력이 1이 되는 회로는 3번 and 회로가 되는 거죠. 그 다음 30번 문제. 다음 중 공기 혼합물 냉매는 500번대 냉매죠. 답은 4번 R500. 그 다음 31번 CA 냉장고의 주된 용도는 해가지고 CA 하면 제가 첨가물이라고 했습니다. 답은 2번이겠네요. 그리고 1번에 보시면 재빙용 돼 있는데 재빙용은 탱크형 또는 헤링본식 하게 되면은 이게 뭔데요? 재빙용이다. 문제 자주 나오니까 외우라고 했습니다. 요거하고 CA 냉장고, CA는 첨가물. 이렇게 두 가지 문제에 잘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31번에 CA 냉장고는 첨가물, 답은 2번. 그 다음 32번 원심식 냉동기의 서징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송풍기의 풍압 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송풍기 풍압 곡선. 요거를 표로 나타내게 되면은 요렇게 표로 나타내는데 이쪽은 풍압 그리고 이쪽은 풍량이 됩니다. 그 송풍기 풍압 곡선은 요렇게 나타나요. 그리고 여기 꼭지점이 요 꼭지점이 서징 포인트. 그리고 다른 말로 뭐 최고 압력점. 그래서 압력이 가장 높은 점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이렇게 반으로 나눠요. 반으로 나눠가지고 A 구간, B 구간이라고 나누는데, 자, 이때 서징이라는 거는 요거를 좀 기억하세요. 최고 압력점보다 풍량이 적은 범위에서 서징이 발생한다.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게 중요한 겁니다. 요게. 최고 압력점보다 풍량이 적은 범위에서 서징이 발생한다. 이 말은 자, 압력은 위로 갈수록 높아지고요. 그 풍량은 우초로 갈수록 늘어납니다. 그럼 최고 압력은 여기잖아. 이 압력보다 풍량이 적은 구간은 결국 어디예요? 아, 요 B 구간이구나. B 구간에서는 서징이 발생하는구나. 그 말은 결국 뭐예요? 주 원인이 풍량인 거야. 유량이 되는 거죠. 다른 말로. 자, 그렇다면 32번 돌아가가지고 원심식 냉동기의 서징 현상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흡입가스 유량이 증가되어 냉매가 어느 한계치 이상으로 운전될 때 주로 발생한다 라고 돼 있는데, 자, 흡입가스의 유량이 어떻게? 최고 압력점보다 감소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량이 감소되어로 바꿔야 되죠. 감소되어 냉매가 어느 한계치 이하였을 때, 이하로 운전될 때 주로 발생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32번에 틀린 것은 1번. 그 나머지 2번, 3번, 4번 같은 경우는 서징의 현상을 나타낸 건데 모두 맞습니다. 한 번씩들 읽어보세요. 자, 다음 33번. 냉동 능력이 29980kcal/h인 냉동장치에서 응축기의 냉각수 온도가 입구 온도 32도시, 출고 온도 37도시일 때 냉각수 수량이 120L/min이라고 하면 이 냉동기의 축동력은 단 열 손실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라고 했네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몰레르 선도를 이렇게 그려본다면, 자, 이렇게 그려본다면 지금 주어진 조건이 냉동 능력을 줬어요. 자, 제가 응축 능력을 임의로 QC라고 하고요. 냉동 능력을 QR이라고 해볼게요. 자, 이때 냉동 능력, 여기서 여기까지의 냉동 능력을 29980kcal/h라고 준 거고요. 그 다음에 QC는 주진 않았어. QC를 주진 않았는데 대신에 QC를 구할 수 있는 조건을 줬고, 결국은 뭘 구하라는 거야? 이 AW를 구하라 이 소리지. 그럼 AW를 구할 방법은 뭡니까? AW는 결국 이 전체에서 요만큼을 빼면 되잖아요. 공식으로 나타내면 AW는
QC-QR이란 말이에요, 결국. 그렇죠? 자, 그래서 QR이라는 값은 이미 줬기 때문에 QC만 우리가 구하면 돼요. 자, 그럼 QC 한번 구해봅시다. QC 열량. QC는 GC 델타 T로 푸세요. 자, 이때 G라는 값은 수량입니다. 수량은 120리터 퍼 민이라고 줬네요. 자, 120리터 퍼 민이다. 이 말은 물일 때는 리터가 킬로그램으로 바뀌죠. 킬로그램으로 바꿀 수 있어요. 같은 거니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G의 단위는 킬로그램 퍼 아워인데 뭘 줬어? 민을 줬기 때문에 곱하기 60을 해가지고 요거를 뭘로 바꿉니까? 아워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 물의 비열 C는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온도차는 주어진 대로 쓰면 되죠. 37-32. 자, 그리고 뭐 생각난 김에 단위 한번 적어봅시다. 물의 비열 C 1은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의 도시가 될 거고 온도차는 당연히 도시가 될 겁니다. 그러면 단위 환산해보면 도시 사라지고 킬로그램 사라지니까 킬로칼로리 퍼 아워라는 열량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요 놈이랑 통일을 시킨 겁니다. 그래야지 뭐 빼기를 하지.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구해 보시면 요 값이 3600 킬로칼로리 퍼 아워가 나와요. 이 말은 결국 요 QC가 36000 킬로칼로리 퍼 아워다 이 소리하고 같은 거죠. 자, 그러면 AW는 결국 여기에다가 요거 놓고 여기에다가 요거 놓고 여기에다가 요거 넣으면 돼요. 그래서 AW는 36000-29980 해보시면 답이 요게 6020이 나올 거예요. 6020 킬로칼로리 퍼 아워가 나옵니다. 그런데 답에서 원하는 값은 뭐야? 킬로와트니까 나누기 860 하면 되죠. 킬로칼로리 퍼 아워는 결국 킬로와트가 되니까 해서 구해보면 7kW가 나오네요. 자, 그러므로 33번의 답은 3번이 됩니다. 그 다음 34번 문제. KS 규격에서 SPPW는 무엇을 나타내는가? SPPW는 수도용 아연 도금 강관.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그리고 1번 같은 경우는 배관용 탄소 강관 SPP. 요게 1번이고 그 다음 2번 같은 경우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2번은 SPPS 3번은 방금 나왔죠. SPPW 그 다음 4번에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은 SPS입니다. 그리고 교재에는 요게 326에서 327페이지 사이에 나올 거예요. 참고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4번의 답은 3번. 그 다음 35번 고속다기통 압축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고속이므로 냉동 능력에 비하여 소형 경량이다. 요거는 맞습니다. 그 다음 2번에 다른 압축기에 비하여 최적 효율이 양호하며 각 부품 교환이 간단하다라고 돼 있는데 최적 효율은 다른 압축기에 비해서 안 좋은 편이죠. 왜? 일반 왕복동식 압축기 단동일 경우에도 클리어런스가 큰 편인데 그 단동이 아니고 여러 대를 설치해 놨으니 클리어런스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최적 효율은 나쁘다. 이렇게 고쳐져야 됩니다. 그러면 35번에 틀린 건 2번이고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면 3번에 동적 밸런스가 양호하여 진동이 적어 운전 중 소음이 적다 해가지고 요거는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제 책에서는 소음이 조금 큰 편이다 라고 돼 있는데 그거는 이 고속 다기통이잖아요. 근데 단기통 한 개만 쓸 때에 비해서는 소음이 큰 편이지만 다른 압축기 있죠. 예를 들어서 원심식 압축기랑 비교해 본다면 원심식 압축기에 비해서는 소음이 아주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3번은 맞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소음은 다른 압축기에 비해서는 좀 작은 편입니다. 그 다음 4번에 용량 제어가 타기에 비하여 용이하고 여기서 말하는 타기는 타압축기겠죠. 용이하고 자동 운전 및 무부하 기동이 가능하다. 그래서 4번도 맞는 거겠죠. 그러므로 35번에 틀린 거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본 강의가 도움되셨다면 유튜브 에듀영닷컴 검색 후에 구독과 함께 영상 하단을 보시면 따봉 버튼 있으니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